뼈일의 은밀한 정치방송 검은빵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정치인 모셨는데요. 제가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기실에서 아까 인사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니까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몇 번 뵙겠습니다. 먼저 뵙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모경종 의원하고 이기인 최고위원은 금은빵 한번 나오셨었어요. 근데 윤희석 대변인 오늘 처음 나오셨거든요. 네. 뭐 각오 제가 한 20초만 드릴게요. 각오요.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방송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성심성의껏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멘트는? 아니요, 그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방송 잘 되도록 도움을 주시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은빵은 크게 두 가지 순서 진행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순서가 스피드 OX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오늘 나와 계신 세 분께서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OX 선택을 하시는 건데 앞에 OX 편말 보이시죠? 이걸 빠르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 질문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최근에 의정 갈등, 응급실 위기 등등등등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전원 세 분이 다 O인데 이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 방송 보시면은 아니 지금 세 분이 지금 뭐 맞추셨습니까?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우선 여당 소속이신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O 경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장관이면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좀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 박민수 차관이 전면에 나서서 의료개혁 이 추진 과정에 있었는데 예. 최근 발언 같은 경우 예. 응급실을 갈 경우에 전화를 걸 정도면 경증이고 중증 경증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런 것은 국민 감정을 그대로 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의료계에서 여야 의정 예. 이 사자 테이블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무적으로 제가 박민수 차관 개인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정무적 판단을 해볼 때 이분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경종 의원 역시 O.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선 사실은 앞서서도 이 책임자에 대한 사퇴, 경질이 있어야 된다 이 주장하셨는데 그 맥락 같은데 O를 고르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단 복지부 차관뿐만이 아닙니다. 복지부 저는 질문 자체가 복지부 장관까지도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복지부 장관도 경질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장차관을 다요. 그럼요. 원래 책임은 장관이 제일 먼저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관이 일을 못했다. 차관이 문제다라고 할 거 이전에 예. 장관부터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했는지 본인의 역할을 다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저는 장관까지도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기인 최고위원 역시 경질 필요성이 있다고 선택을 하셨는데 이유가 비슷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가장 빨리 경질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의정 갈등에 대한 인식을 빨리 경질해야 됩니다. 인식을 경질하라고요? 예, 이런 의정 갈등 수단과 방법, 이 과정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이냐면 의협 내지는 전공의 예. 의사의 이해관계자들과 이 충돌과 의견들을 조율하는 이 역할을 할 텐데 이 보건복지부 차관의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막말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나면 경증,
열라면 경증, 말못하면 중증 경증 판별법 이렇게 그러니까 소개가 됩니다. 중경증 전화 판별법이라는 새로운 신박한 판별법을 제시한 것도 문제고 한 명의 의사가 남지 않으면 전세기라도 빌리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해법도 제시했었고 또 무엇보다 의사를 의세로 비하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과 정치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 특히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 최선봉에 이런 박민수 차관, 이런 막말이 있는 차관을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한 몇 분께만 추가 질문 드리면 유희석 대변인께.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오늘 나오는 반응 그리고 최근의 반응 보면 경질할 의사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질은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정무적 차원으로 당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당에서 약간 건의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마 그런 의사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달은 이미 된 것 같다. 모경종 의원께는요. 만약에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는 문제가 의정 갈등 해소, 뭔가 이제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그분에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분명히 실마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차관급이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사과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복지부 장관과 차관, 특히 지금 차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관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경질 이전에 물러난다면 그것 자체가 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단순히 여야의 대화가 아니라 의료계와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의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긴채 의원께요. 현실적으로 지금 세 분 모두 경질 필요성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차관이면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자리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할까요, 진짜로? 절대 안 하겠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여러 논란이 된 인사들을 한 번도 야당 내지는 국민의 어떤 비판 속에서 경질하거나 파변하거나 인사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박민수 차관도 마찬가지로 경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발 좀 귀를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박민수 차관이 사실 뭐 중경증 전화진단 발언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문제는 이 의사 면허가 없는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계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사례들을 지침들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했던 거거든요. 특히 중경증 발언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전문 지식도 없고 이 정부의 기조도 맞지 않는 이 차관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경질하는 것이 이 해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펜발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과 관련이 있어요. 최근에 민주당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딱 두 글자, 계엄이거든요. 자, 민주당 자꾸 이 계엄 발언을 자꾸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언급하는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고요. 그런 의도는 없고 순수한 마음 같다. 걱정이 돼서 하는 것 같다 하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요거는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긴 최고위원부터 우선 의도가 있다.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처럼 이제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겁주고 통치하려는 의도. 그런 공포심을 심어가지고 정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보여져요. 근데 물론 그런 의심을 야기하게 하는 데는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특히 그런 의혹지가 너무나 어설픕니다. 특히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인 나무위키에서 군 장성들의 정보가 삭제가 되니까 계엄을 준비하는 근거가 된다. 삭제가 되고 있다 지금. 예. 요청을 하더라. 삭제해달라고. 예. 근데 나무위키라는 곳이 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들어가서 편집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단체로 누군가 편집했을 때 그냥 편집이 되고 삭제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엄의 근거로 삼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회담에서 계엄을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 온라인에서도 그렇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군데도 없고요. 다만 한 군데 발견된 곳은 제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 계엄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이제 이 계엄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때 문건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그걸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 것이 그 문건이 왜 나왔냐면 이제 이철희 전 의원이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국가의 비상사태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시뮬레이션을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국회에 뭐 제출한다는 차원으로 작성을 한 건데 이걸 마치 뭔가 박근혜 정부가 뭐 이제 계엄을 이제 막 하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호도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황, 과거 상황까지 언급하셨고요. 유일하게 이제 X 그런 의도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걱정하는 겁니다라고 판단하신 모경종 의원인데 X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기인 전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이 말이야말로 좀 허술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 대신에 대의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먼저 더 많이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엄 자체에 대해서 그 전에 전혀 뭐 사례가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방금 박근혜 정부 시기 이야기를 하셨지만 방금 앞에서 어떤 누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어떤 준비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자체가 국민을 군합발로 짓밟을 그런 계획을 작성하고 그걸 문건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산이지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라고 국민들을 적으로 생각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말하는 그 생각 이전에 왜 그런 우려를 국민들께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의도를 찾기 이전에 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고 같이 걱정하시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경종 의원께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근데 당내에서도 사실은요 조금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친명으로 대표로 꼽히시는 정성호 의원은 근거는 상상력 같다라는 말씀에서 이게 굉장히 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뜬금없다 지금 계엄 얘기 이렇게까지 약간 비판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다. 또는 왜 이거에 대해서는 상상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거야말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들께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세세한 감정까지도 세세한 내용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역시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보신 윤석 대변인인데 설명해 주시죠. 근거가 있으면 의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 그 증거 자체로 그냥 판단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모 의원님께서 계속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예,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계엄 관련한 뭐 논의를 했다든지 누구를 만났다든지 뭐 어떤 문건이 있다든지 하다못해 무슨 메모라도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러면 일단 걱정이다 약간 이런 8년 전에 뭐 그런 문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몰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방 차원으로 한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의도라는 건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8년 전에 있었던 탄핵 사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 하나 더 나아가면 10월 또는 11월로 예상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관련한 그 결과와 상황을 조금 더 유리하게 좀 맞추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지금 뭐 탄핵이나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한 빌드업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앞서서 거기에서 모경종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길게 말한다고 해서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좀 비약이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한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혀 근거가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와서 말씀하시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재판과 관련돼서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악의적이고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좀 제가 덧붙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계엄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고 우려할 수도 있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발 입장을 정리하고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뜬금없다. 한쪽에서는 그냥 의혹이다. 한쪽에서는 그냥 뭐 근거가 없는 얘기다. 한쪽에서는 계엄이다. 이걸 국민들이 걱정한다고 하는데 국민들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좀 우려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계엄의 괴담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민주당이 얘기할 거라면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통일된 의견으로 얘기하시는 게 혼란을 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 대표 지금 사실 김민석 최고위원이 토론하자고 얘기를 네. 꺼냈고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토론하자고 또 제안을 네. 했더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당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토론하자고 했더니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니고 거긴 답이 없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랑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의혹 제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의혹 제기하기 위한 기본 어떤 절차 같은 것을 자꾸 간과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거를 대세요. 누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이런 정도는 있어야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시지 그냥 내가 만나서 얘기하겠다. 근거는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일이고 자 계엄이라는 거 비상계엄 전국으로 확대한 게 80년 5월 17일 자정이었어요. 5월 18일 넘어가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4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발동된 게 44년 전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 김민석 최고가 그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대학 생활하면서 시위하고 학생운동하고 총학생회장 하면서 가졌던 그 당시의 그 인식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의 인식체계를 그냥 그대로 투영해서 전 국민에게 자꾸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게 이 이제 계엄령이 위수령이라는 것과 구분이 되는데 2018년에 위수령이라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위수령이 뭐냐면 똑같은데 육군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똑같은데 국회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구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이철희 의원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 한 거고 그러한 연유로 계획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장 계엄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통일된 입장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치열하게 토론해 주셨어요. 내려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나가겠습니다. 바로 자 요즘에 검찰의 수사 상황 하나가 추가됐다고 봐야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건데요. 최근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정치 보복이다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요것도 예상대로인 것 같네요. 일단 요거는 윤석 대변인부터 일단 아니 이 수사는 정치보복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일단 이상직 전 의원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될 텐데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법적인 판단이 일단 내려진 상태예요. 이분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가고 그 이후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를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의 임원으로 근무를 시켰다. 그리고 전혀 그 업계에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그 회사 사람들도 모르는 가운데 채용이 됐다. 뭐 이런 건 이제 팩트로 다 확인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반인일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그걸 딱 꼬집으면서 쓰는 표현이 장인 찬스 이런 표현 쓰더군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따님에 대한 얘기까지 가는 건데 문다희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 얘기하고 돌 얘기하고 누가 던졌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본인에게는 그에 걸맞는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한다는 책무가 따를 거예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문다희 씨가 대통령의 자녀로서 올바른 처신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자문을 해주시고 답을 스스로 해보면 이 상황이 정말 정치보복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합리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분명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그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질문에도 다른 두 분과는 다른 선택을 하신 그러니까 O,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걸 선택하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일단 외롭네요. 양쪽과 다른 의견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4년 전에 이미 많이 언급되었고 수사가 그때부터 많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을 짝사랑했을 때 그 이성과 잘 되기 위해서 스토킹이 아닌 그 범위 안에서 이성과 잘 되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의도를 띌 때가 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하지만 가서 한 번씩 더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도 한번 하고 예. 검찰의 수사가 딱 이런 꼴입니다. 본인은 계속 우연이라고 주장을 하고 필요한 뭐 상황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예.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었던 예전의 사건이고 하필이면 지금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더욱 더 언론 플레이까지를 하면서 키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사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검찰이 과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그 관련된 일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점에 대해서 과연 이 검찰이 아직은 정치 검찰이라는 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 추가 질문 드리면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검찰의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갈 것이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실제로 나타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문 전 대통령을 이 수사 선상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민주당이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필요 이상의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 전체 차원에서 전 정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 전체가 대응을 함께 할 것이고요. 당장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예. 그 상황 자체도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한번 보이고 이 무도하고 폭압적인 정치 검찰에 맞서야 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결연하게 보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정을 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뭐 결연한 의지를 보일 거다 이게 예고를 해주셨어요. 일단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민주당 내에서 그럽니다 지금요. 자, 이긴 개혁신당 최고위원 역시 정치보복 아니다라 그러는데 지금 모홍재 의원께서는 무도하고 폭압이다 이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저도 야당이지만 예.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을 듣는데 이제 보복 중독 같아요. 그러니까 자 자세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하러 보복을 하죠? 보복할 계제가 있나요? 오히려 보복을 해야 되는 구조는 예. 보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됐었던 검찰총장이고 예.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가지고 결국 탄핵의 계기를 만든 장군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사실 논리상 구조상으로는 보복이 보수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복할 계제가 전혀 없어 보이고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때 어떤 식의 선거 운동을 했냐면 나는 친문 내지는 비명 이 사람들과도 손 잡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런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친문 이게 정치 보복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수사한다? 이건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좀 새가 들어야 될 것,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녀는 안 계시지만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위를 뭐 한국광고공사 사장에 내정된 민영삼 씨가 공사와 관련된 기업에 취직을 시켰어요. 근데 그 기업에서 원래는 이제 그 사위한테 생활비 같은 걸 지원하다가 취직한 시점부터 생활비 지원을 안 하고 그 기업으로부터 뭐 월급 받고 월 렌트료 받고 항공료 지원 받고 또 공사 직원들 대동해가지고 해외 이주하는 걸 도와줬다고 칩시다. 그렇게 언론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핵한다고 하고 특검하자고 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바꿨을 때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사할 만한 거리니까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 보복하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기인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어떤 기관과 이름은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네, 가정을 한 가정이고. 예입니다. 그거는요. 네, 예를 든 겁니다. 뭐 특정 뭐 정부기관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그럴 수 있다. 만약에 그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사례였어요. 아무튼 이것도 아주 그냥 뭐 강하게들 하셨는데 내려주시고요. 자, 정치권 뭐 뜨거운 이슈들 OX 퀴즈로 좀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요.
금은방 감정평가입니다. 이번 주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 과연 평가를 해볼 텐데 최저인물, 최고인물을 각각 꼽아서 써주시는 건데요. 방송 전에 미리 질문을 드려서 좀 써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 분 이번 주 정치권 최고인물, 최저인물 동시에 들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각각 한번 빠르게 한번 볼까요? 윤희석 대변인은 붉은 악마 김민석, 그리고 모경종 의원은 구급대원, 그리고 인요한, 그리고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주영, 박민수 이렇게 쓰셨어요. 일단 이거는 모경종 의원께서 아까 계속 위롭다 그러셨어요. 질문이 혼자 다른 것 같다고. 근데 먼저 말씀하시길 들어볼게요. 일단 최고는 119 구급대원, 최저는 인요한. 일단 짐작은 좀 돼요. 말씀해 주시죠. 이 최고와 최저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정말 계산되지 않은 즉흥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 발표로 인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 들여다보니까 이제 응급실에 갈 수가 없는데 119 구급대원께서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청당 119 안전센터에서 소방 우리 구급대원들께서 정말 힘들게 응급실을 찾아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청당뿐만 아니라 이 전국의 많은 119 구급대원께서 너무나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한 분 한 분 다 언급드릴 수 없지만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시국에서 정말 유일한 우리의 히어로이자 영웅입니다. 자, 근데 최저는 인요한 최고위원이네.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사진이 찍혔죠. 핸드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부탁한 수술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덕분에 수술 잘 들어갔다. 근데 결과는 장담 못한다라고 하니까 인요한 최고위원께서 감사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앞서 구급대원들께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못 가서 돌아가시고 있는 사이에 인요한 의원의 어떤 연관되신 분께서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문자를 선택을 2개를 하고 있어요. 저 왜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본인이 설명을 좀 했어요. 본인은 문자 받고 나서 삭제를 한다 보통. 그러니까 지금 삭제하려는 그 움직인 것 같거든요. 이 모든 것들 자체에 대해서 의심 또는 우려의 시선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러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하면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도 바로 수술 받으실 수 있나요?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됐고 어쩌다가 이런 사적인 구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이번엔 이기인 최고위원은 최고가 이주영, 최저가 박민수인데 최고 누굽니까? 누굴 쓰신 겁니까, 저기? 해수부 장관 출신 이주영 아니고요. 예. 축구 선수 출신 이주영 아닙니다. 누굽니까? 개혁신당의 1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소아응급실에서 10년 동안 활동했었던 이주영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왜 쓰셨습니까, 최고로? 일단 당을 홍보하겠다라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정부와 정부와 정치권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윤활유 역할, 매개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의사를 조롱하곤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그럼 박민수 차관은 최저로 쓰셨네요. 네, 바로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주영 의원이 지금 소리는 나지 않지만 전국의 전공의들과 의사들과 모두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만나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 전 이런 국회의원이 우리 당이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최고로 이주영 의원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차관을 쓰신 건데 아까 그 설명하신 내용 같으네요. 거듭 강조하건대 사실 제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끝끝내 투쟁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해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만들어내는 협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개혁을 오히려 막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경질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
최고위원 인물로 뽑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인석 대변인이신데 최고는 붉은 악마, 최저가 김민석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붉은 악마 어제 대표팀 그 월드컵 예선 경기 보셨죠? 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0대 0으로 비겼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가 여러 현수막을 걸었어요. 홍명보 감독 그리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난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응원을 해야 되는 응원단이 자국의 대표팀을 상대로 그것도 홈 경기인데 이런 의견을 내놨다.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최고로 쳤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이후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듯이 스포츠 행정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 상식과 굉장히 떨어져 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반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관철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응원단이 스스로 국민들께 또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줬다는 것이 저는 용기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얘기를 했고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두 분 다 이것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최고로 붉은 악마를 썼어요. 최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맥락이겠네요. 앞서서 설명 좀 해주시겠는데. 하나만 더 제가 덧붙이면 김민석 의원이 4선입니다. 한 18년 정도 지났다가 3선 하면서 지금 국회에 들어오신 지 이제 4년 또 지나갔는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꾸만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한다고 보여요. 오늘도 대통령을 상대로 토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모두를 불안케 하는 이런 정치 선동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꼭 이 부분을 되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까지 맞춰봤고요. 오늘 금은방은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